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당시 60년대에 한국의 화교 재산에 대해서 솔직히 좀 가혹하리만큼 압박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국제적인 인권이나 이런 데 봤을 때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할지라도 역사적 실제로 보면 매우 잘한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트남이 공산화가 된 이후에 보트피플이죠. 그 보트피플에 물론 거기서는 당시 베트남, 남베트남의 이 월명에 반대하는 반공주의자나 또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들도 있지만은 다수는 화교들입니다. 월남이 남북이 공산화 통일되면서 월명이 한 정책이 베트남에 있는 화교들을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공산화 될 때 많은 화교들이 다 피신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영웅봉색 3편의 스토리가 그 내용입니다. 월남에 가서 화교 친척을 공산화 되기 전에 데려오다가 벌어지는 일. 자, 그리고 이제 월남이 공산화되고 나니까 이 공산 베트남 정부는 이 화교들의 재산을 다 압수하고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월남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이 난 게 뭐 때문에 났는가 하면 베트남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공산화 이후에 재산을 뺏고 쫓아내고 탄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 중국이 베트남을 공격해서 둘이가 국경에서 전쟁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도 정치적 격변기가 있을 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많은 화교들을 살해한 적이 있습니다. 중동의 대부분의 나라, 태국, 또 태국 밑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또 필리핀 이런 나라들의 이 화교들이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요. 싱가포르는 화교의 나라죠. 자신들의 상권을, 경제권을 가지고 그 나라 상층부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 왜 그렇게 되느냐? 중국은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흉년이 들고 사람은 많고 살기가 어렵지요. 많은 중국 사람들이 수백 년 전부터 육로로, 해로로 동남아시아로 다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전쟁이 나고 왕조가 바뀔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이동했어요. 그 사람들이 베트남과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에 자리 잡고 그 지역을 다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은 그냥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럽의 금융 상권을 장악하고 돈놀이를 장악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히틀러가 유대인을 공공의 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자, 박정희 정부가 1960년대 당시에 화교가 경제적 실권을 쥐는 것을 지속적으로 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961년에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으로 화교들의 부동산을 압수하고 소유 규모를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5.16 혁명 하자마자 혁명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 하나가 외국인이 주택이나 부동산을 가지지 못한다, 땅을. 그걸 갖다가 밀어붙여서 최소한 자기 가게하거나 사는 집 정도 외에 나머지 부분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재산도 이 타격이 아주 컸지만은 당시 화교들 중에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 말이 중개업이지. 그게 뭐냐면 부동산을 계속 사들여서 이제 거기서 세를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교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았죠. 그리고 1962년에 당시 환을 원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0환이 1원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100환이 10원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때 쓰던 환의 동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같이 쓰였죠. 자, 그 화폐 개혁을 했는데 그것도
화교들이 모아온 재산을 노린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실제 이유기도 합니다. 왜? 엄청난 돈을 환으로 재놓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도 잘 안 넣어. 그리고 은행에도 또 넣어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얼마만큼만 바꿔주고 언제부터는 못 쓴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그게 전부 시중으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당시에는 이 은행도 잘 발달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을 은행에 예치시키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장롱 예금을 은행으로 끌어들여 산업화에 대한 자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그 중국 사람들을 우리가 짱꾀라고 이야기하죠. 그 짱꾀가 뭡니까? 돈 집어넣는 장롱을 짱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게 화교들의 재산을 다 압수하기 위한 행위였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화교들 당시 지금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환전량이 정해져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을 안 하고 모아둔 현금 상당수를 울며 계좌 먹기로 싸게 넘겨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1,000만 원만 환전해 준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아니라 매덕을 모아놓고 있던 화교는 나중에 이제 동전은 몰라도 지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못 쓰니까 그 우짜게 하겠어요. 자, 따들고 가서 얼마만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90년대 이후 이제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이런 제한들이 많이 완화되었는데 현재도 약간의 제한은 있는데 그래서 이런 화교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상당수 화교들이 한국 사람으로 그냥 이름을 바꿔서 한국인이 되었지요. 뭐 그건 저는 잘 됐다고 보고 같이 살아가면 되고 뭐 그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우리 동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분들은 한국인하고 똑같이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쓰는데 이제 한국말도 어눌하게 쓰면서 중국말로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사람은 그건 조선족이지 화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넘어온 지 오래됐던 수십 년을 이 땅에 살아온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더 가깝고 솔직히 말하면 조선족이 이민족 중국에 가깝죠. 자, 그런데 옛날부터 한국에 동화되어서 살아오던 탄압도 좀 받았던 그런 오리지널 화교는 지금 사실 별로 많지 않고 지금 현재 이 한국 국적을 가진 중국 기아자는 대부분이 중국 조선족 출신들이 기아를 했고 이제 대만 국적자는 한 수천 명만 남아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화교들이 대만으로 떠나거나 해외 이민을 갔죠. 박정희 정부가 그들을 중국집회에서 묵고 살 만큼만 허용했지 더 이상 돈을 버는 부분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시 대만하고 국교가 있을 때 한국에 있던 화교들은 대만으로 많이 갔고 나머지는 미국 등 해외로 나가서 살았습니다. 기하하지 않은 순수 지금 한국의 화교 인구는 한 7만 명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분들은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여기 한 7만 명은 원래 한국에 오래전에 넘어와서 대만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살아오던 한국의 영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고 나머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150만 안팎, 조선족이 한 70만 안팎, 합쳐서 둘이가 한 200만쯤 될 거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 혁명적 정책 중에 하나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 화교들을 이 지금 재산을 강압적으로 지금 억누르고 또 화교들이 가진 돈들을 장롱의 돈들을 이렇게 이 화폐 개혁을 해서 압박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었다. 만약에 한국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 한국에도 엄청난 중국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서 감당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하고 국교가 수교됐다면 아마 정말 지금쯤 감당이 되지 않고 한국의 서울 시내 주요한 건물들이나 빌딩들 다 화교가 갖고 있었을 거다. 지금 현재는 어떠냐?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중국인이 한국에 지금 아파트 쇼핑을 3년간 3조 원, 제가 엊그제도 이야기했지만 13,500채를 매입했다. 자, 이게 다겠느냐? 저 대림동을 한번 가보십시오. 영등포 대림동. 제가 대림동 살고 있어요. 그 대림동에 보면 그야말로 중국이 점점 자기의 커뮤니티를 넓혀가서 대림역 근처는 이미 중국 타운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새 얻어서 살다가 나중에는 그 빌딩을 사버리고 그러면서 중국 소유로 넘어간 빌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유로 넘어간 집들도 많고요. 그래서 꼭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다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국인이 3조 쇼핑을 했다라는 것은 눈앞에 드러난 부분밖에 없는 것이고 이 위에도 엄청난 재산들을 한국인 명의나 그 한국인은 귀화한 조선족이나 이런 사람 명의로 갖고 있거나 편법으로 갖고 있거나 또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등으로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국 사회가 중국 우호적인 사회로 가게 되면서 중국 사람에 대한 경계를 늦추고 중국을 찬양하고 중국이 머지않아 세계의 탑 국가가 되고 지왕 국가가 되고 미국은 같다면서 우리가 2000년 이후에 한 20년 동안에요, 엄청나게 중국 친화적으로 되어갔습니다. 이 중국 친화적으로 되어가는 동안에 대기업들도 중국에 가서 돈벌이 해먹을 거라고 중국으로 다 진출하고 협력사, 하청사 다 데리고 오는. 근데 대기업이 지금 거의 다 발을 빼가고 있습니다. 삼성도 중국 강수성 소주의 컴퓨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가진 유일한 컴퓨터 공장이죠. 한국에는 지금 컴퓨터 생산 안 하잖아요. 직원이 6,500명이고 한때 한 5조도 벌었던 공장을 문을 닫았습니다. 베트남으로 갈 거라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엄청난 한국의 재벌 회사들이 다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중국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어느 순간에 한 200만 명 가량의 중국 사람이 들어왔고 그들의 타운들이 형성되고, 그래서 인구 5천만 나라에 200만 명이 중국이나 조선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25명 중에 한 명은 중국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덧 우리 속에 과거 우리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중국은 과거에 청나라가 망하던 청일전쟁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전쟁을 하던 시기에 러일 전쟁을 하고 일본이 그 중국 침략을 하던 시기에 전쟁을 피해서 1900년대 초에 산둥반도에 살던 중국 사람들이 인천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고, 이 중국이 일제 패망 이후에 국공내전이 벌어져서 공산 지금 정권으로 넘어가려니까 또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화교를 건설하고 살았는데, 그런 사람 숫자가 사실 그때만 해도 한 20, 30만 명 채대가 안 되었기 때문에 통제 가능한 숫자고 아주 조용히 한국 사회에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들도 일찍이 넘어온 사람들은 5, 60년 되고 6, 70년 되고 이러면서 그들이 엄청난 재산들을 한국에 축적하고 돈을 갖고 있어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혁명을 하고 곧바로 착수한 것이 중국 사람들의 재산과 그리고 돈 등을 장악해 들어간 부분입니다. 자, 제가 서포 15조에 외국인 등록제를 해야 된다. 이거 중국 사람을 겨냥해서 말한 겁니다. 솔직히. 외국인은 전부 다 중국에서 어떻게 넘어왔는지를 등록하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다 잡아서 추방해 버려야 된다고 하고, 등록한 사람도 이 거주에 그리고 일하는 직장의 이 합법성 부분을 따져야 되고, 문제는 그들이 가진 재산까지도 다 등록을 총 외국인만 별도로 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진 재산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냐, 재산의 돈은 그 취득 근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고 총 재산이 얼마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장악해서 중국인들의 불법적인 부동산 사냥을 중지시키고, 또 거기에 불법성이 나타나서 돈의 근거를 대지 못하는 것은 다 몰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서포 15조의 재산 등록제는 몰수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요, 앞으로 10년만 더 가보세요. 중국 안에서 만약에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중국 내부의 혼란상이 가속되면 중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는 주변의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일본 가서 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동남아에 가서 살 수도 있겠지만은 중국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질감 없이 또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은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될 겁니다. 자, 지금도 벌써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노가다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병원에 요양하는 일자리부터, 그 다음에 팥줄부 일자리, 뭐 곳곳의 일자리들을 대부분 하나씩 장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끼리 물건을 사고 팔고, 그들 가게에서만 가서 사고, 또 그들끼리 돈을 주고받고, 자, 그들끼리만 이용을 하면서 한국에 중국 사람이 많아지더라도 상당수 돈은 본국으로 송금이 되고, 한국에서 버는 돈은요, 또 써도 그들끼리만 쓰고, 그래서 또 모은 돈을 또 중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한 명이 들어오면 차례대로 중국 사람 여러 명이 들어와서요, 한국에 또 자리를 잡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범죄도 생기고 있어요. 엊그제 용인에 비가 와가지고 홍수에 개천에 이 토막시 신이 용인 시내 한복판에 떠내려와서 그걸 조사하다 보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이 또 중국 옛날에 여인을 죽여서 토막을 내어서 버린 거죠. 이런 잔혹한 범죄가 지금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에 의해서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을 우리가 더 이상 용인할 수 있는가?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손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이 내국인에 비해서 자금 조달이 훨씬 쉽고, 외국인은 자국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할 때 아무런 그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유학 온 한 젊은이가 서울의 고가 아파트 포함해서 8채를 사들여두고 거기서 월세를 놓고 있는데, 누가 지금 진짜 주인인지는 아직도 모른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국인은 가구 단위로 집을 몇 채 가졌는가, 2채다, 3채다 하고 다주택자들이 다 통계에 잡히는데,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나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데, 외국인은 누가 누구끼리 어떤 가족관계인가를 알 방법이 없죠. 중국에서 부부라도 한국에 와서 이러면 그 사람이 부부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양도세 부과도 할 수 없고, 다주택자를 잡아낼 수도 없고요, 세금의 양도세도 턱없이 작게 낼 수 있고, 그래서 중국인이 한국의 주택을 쇼핑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고, 그 다음에 돈의 출처도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이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적어도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놓고 보면 중국인 등이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싱가포르처럼 외국인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1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1에서 4%의 낮은 취득세율을 부과해요. 저 국가적 주택 공급 대상에 안 들어간 사람도 그 자기 1주택 실수요자가 집을 살려면 세금이 거의 별로 없다고 봐야 돼. 그렇지만 외국인이 살라 할 때는 취득세가 20%를 때립니다. 홍콩도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때 15%까지 올렸습니다. 3년 내에 팔면 20%까지 더 때려버려요. 홍콩이 집이 없는데, 그래서 홍콩 사람들이 고생하는데 외국인이 여기 와서 집 사지 마라 이야기죠.
뉴질랜드도 최근에 중국 사람 등 외국인이 와서 집을 많이 사서 집값이 올라가자 아예 외국인 거주자가 집을 못 사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외국인 등록제 및 재산 등록제를 해서 엄격하게 외국인의 재산 취득이나 국내의 취업이나 국내 거주를 규제하자라는 것이에요. 이게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특히 중국인을 여기서 못 막으면 앞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국인에 대해 과감하게 그들이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웬만하면 불법으로 간주해서 자국으로 돌려 보내버리고 입국을 제한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중국인한테 재미 보려고 하던 시대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